네,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까지는 시간이 좀 있죠. 네, 한 9분 정도 남았네요. 지난번에 명대 중기 작가, 그리고 이제 후기 작가도 했는데, 각각 이제 보면은, 왕구사하고 강해, 그리고 후기 작가는 또 어떤 중요한 작가들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왕구사의 두보춘류 이야기를 좀 했었고, 사실 이것보다는 이제 중산낭, 강해의 중산낭이 예, 이게 조금 더 극의 구성이 잘 짜여져 있고 곡사와 과백이 유창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인기가 있었어요. 두보춘류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시간 관계상 그냥 짧게만 얘기를 했는데 구덩이를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구덩이가 아니고 이게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책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 어, 보자기라면 좀 이상한데 어, 포대자루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늑대를 어, 사람들이 집어넣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 늑대를 살려주었다가 나중에 이제 잡혀 먹힐 뻔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처음에 상태가 어떤지를 보려고 늑대한테 그 책 포대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봐라 해서 책 그 포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자루를 다시 예, 칭칭 동여매가지고 늑대를 다시 잡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종 버전이 조금 있습니다. 이 원래 버전은 아마 이 책보 버전이 맞을 거예요. 예, 책을 담는 이 어떤 마대자루 같은 데다가 늑대를 잡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무대 공연을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반면에 책을 담는 마대자루는 보여주기도 쉽고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실성, 리얼리티를 살리려면은 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포대자루가 튼튼하다가 하더라도 늑대가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이빨도 그렇고 발톱도 그렇고 그거 그렇게 담아두기가 힘들어요. 예,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좀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리얼리티를 생각했다면 구덩이를 보여주는 게 맞겠는데 문제는 이게 무대 상연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무대 장치를 하려면은 구덩이 마련해서 어떻게 구덩이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늑대가 빠져 있는 것을 그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이것을 읽은 게 여러분 이거 너무 희미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계몽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 소년 소녀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이게 총 60권 전지의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 중국 동화집 여기 보이시죠? 이게 25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1번부터 30번까지는 저학년용이고 30번 넘어가서 31번부터 끝번까지는 조금 고학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색깔이 달렸어요. 색깔이 이제 저학년용은 이렇게 파란색이고 고학년용은 조금 나무색 비슷하게 갈색 그쪽 계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중국 동화집에 제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중산당의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집안에 어린애들 태어나면 그쪽으로 계속 돌려서 어디로 가버렸는데, 네, 거기서 아직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때 아마 제목이, 어, 여기 이제 지금 선생님 이름이 동곽 선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곽 선생과 늑대, 아마 그 정도로 제목이었을 거예요. 예. 제목이 그 정도 되었는데, 예. 벌써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아마 나이가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 아마 없었죠. 이거 말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을 읽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여기, 예, 이거는 좀 아픔이 있는 책인데, 이게 12권이네요. 이 또, 예, 번호가 숫자가 어쩐지 안 좋구나. 이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예, 학급문고에 책을 한 권씩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이걸 가져갔었는데,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를 가져갔거든요. 그랬는데 몇 달 후에 누가 가져가 버려가지고,
영원히 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돌리틀 선생님 이야기 내용을 제가 아직도 잘 몰라요. 한 두세 번밖에 안 읽고 가져가서 그 뒤로는 예, 이거를 예, 누가 가져가서 없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거의 10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어떤 내용인지 거의 다 아는데 이거는 모릅니다. 예. 아, 안타깝죠. 자,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또 있었냐면은 명대 후기 작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서희가 나왔었죠. 이 사람이요, 지난번에도 나왔었지만은 뭔가 이제 성격이 자유분방해서 명말의 낭만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광고사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습니다. 그죠? 예형의 이야기를 자세히 했었고, 그 다음에 옥선사, 자몽란, 이거는 자몽란은 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고 여장원도 아는 이야기인데 옥선사 이거를 제가 지나가는 식으로 자세히는 얘기를 못했어요. 광화사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송도 3절에서 보면은 황진이, 서경덕, 박영폭포 이야기 이게 이제 최인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최인호 작가의 황진이란 소설에 야, 이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예,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나오는데 중간에 지족선사 같은 경우에는 황진이한테 넘어가서 뭔가 좀 안 좋게 나와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서경덕은 지조를 지켜가지고 황진이가 자기하고 더불어 송도, 개성의 세 가지 절개에 있는 인물과 사물 이야기할 때 넣었거든요. 그런데 불교계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예. 불교계에서는 오히려 지족 선사, 지족 화상이 황진이를 오히려 좀 어, 설교를 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옥선사 월명 화상이 기생을 제도하는 이야기 이런 게 아마 조금 영향을 미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인호의 황진이나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전부 지족선사는 조금 욕망의 어떤 유혹에 넘어간 안 좋은 인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불교계에서는 뭐 그게 실제로 전해지는 사실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 종교계 입장에서 조금 안 좋게 비춰지는 게 안 좋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스님이 기생을 제도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연관성 때문에 지족선사를 황진이를 오히려 구도하는 그러니까 구제하는 그런 인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 복습도 잠깐 마쳤고요. 이제 오늘 수업 조금 있다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메일을 단체로 보냈듯이 이제 그 블랙보드에 채점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이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처리가 된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이상한 게 있으면 이메일을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예, 조금은 예, 자유로운 어떤 수업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예, 그 출석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를 안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제가 좀 예, 철저하게 좀 챙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서 그죠?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부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이제 퇴근을 좀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명대 상공 민요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부분을 끝내고 청대문학 개괄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대문학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청대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상고과 민가에서 지난번 괴지하고 상가가 중요하다고 이거 수업 참여 질문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죠? 답이 괴지하하고 상가였어요. 그죠? 중요합니다. 풍목용, 괴지하, 상가 이거는요. 제가 그 여러분 나이 때 배울 때도 괴지하, 상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명청대 가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텍스트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괴지하고 상가입니다. 이 명대 명가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잠깐 이미 봤었기 때문에 복습인데요. 보면은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대부분의 작품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경부터 계속 전해 내려오죠.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대부분. 특히 이제 옛 오나라 지역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조의 민가하고 비슷해서 남녀의 연정을 아주 경쾌하게 노래를 하는데 문제는 이 남조보다도 더 뭔가 태도가 직설적인, 그러니까 대담하고 정열적인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예. 조금 있다가 우리 혹시 그런 게 우리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형식은 자유롭게 변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7자구가 기본이긴 하지만은 2자짜리부터 30자짜리까지 이 작구가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형식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생동하는 백화를 많이 썼다. 그러니까 현실 생활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저자는 표현력이 돋보인다고 이렇게 생동하는 백화를 구사하는 측면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책에서 어떤 작품을 인용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는데요. 일소산에 수록되어 있는 민가 한 작품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조의 노하연 학생이 여기 4줄 찾아내는구나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비 주둥이에 진흙을 빼앗고 바늘 머리에서 새를 깎아내고 불상 얼굴에서 금을 갈짝갈짝 갉아내고 무에서 유를 찾아내는구나. 그쵸. 자, 이래서 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은 아니 제비 주둥이에서 진흙, 여러분 제비 주둥이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밑에 보세요. 바늘 머리에서 쇠를 깎아내. 이런, 아이고. 불상 얼굴에서 금을, 이거는 좀 돈 좀 되겠네요. 무에서 유를 찾아내는 식으로 뭔가 자꾸 지금 갉아모으고 있죠. 재산에 해당되는 거를.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어, 강가기 학생이 끝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메추리 모이 주머니에서 완두를 찾아내고 해오라기 다리에서 살코기 찍어내고 모기의 배 안에서 기름을 갈라내니 저 나으리 해내는 솜씨 보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가는데 끝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모기의 배 안에서 기름을 갈라서 낸다. 모기가 얼마나 작은데 모기 배에서 기름을 갈라내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티끌 하나까지 다 끌고 모은다는 건데 이제 나옵니다. 누가 그러죠? 저 나으리.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짐작 가시겠죠?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요? 문예성 학생. 이 결국 이제 이 민가의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관리들이 수탈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리들의 수탈이라고 했죠, 방금.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 저하고 같이 중국 고전문학사를 1학기부터 하신 분이라면은 시경부터 계속 나오는 주제잖아요. 그죠? 장르만 바꿔서 이 시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남녀의 사랑 이야기고 두 번째는 현실을 반영할 때 탐관오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 그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3월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1년 내도록 하는 게 결국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두셔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시가에서 특히 이제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주된 소재는 뭐라고요? 첫 번째 남녀의 연정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 이렇게 사회의 어떤 안 좋은 측면을 반영하는, 특히 이제 이 사회의 안 좋은 측면 반영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소재가 이렇게 탐관오리인 겁니다. 다시 한번 어, 앞쪽 스크립트로 가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명대 민가에서 대부분 남녀 연정을 노래했고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은 극히 희소하지만
결국 찾아내서 보니까 예, 예, 탐관오리 이야기네요. 시경에서부터 쭉 전해 내려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아주 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중국 문학에서의 어떤 중국 문학의 첫 번째 이제 그 꼽힌 어떤 문학의 출발이 끝에까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된다.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음번 괴지하에 수록되어 있는 민가 이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F조에 제가 이번에는 끝에서부터 묻겠습니다. 이민정 학생이 한 번만 생각하셨으려고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화장 때 마주하고 벼랑간 재채기 한 번. 아마도 다정한 님이 나를 그리워한다고 신호를 보내온 듯. 설마 님이 겨우 한 번만 생각하셨을라고요. 네,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바로 이거는 다정한 님, 나를 그리워한다. 님이 나를 생각한다. 그죠? 그러니까 연인들 사이의 어떤 다정한 그런 감정을 노래한 그런 시가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 민가 중에서 제일 거의 대부분의 소재를 차지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런 어떤 어, 예, 재채기 하니까 다정한 님이 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이 조금 재밌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조금씩 하지 않나요? 우리도. 서양에서는 조금 그 서양권에서 살아보신 분,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재채기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옆에서 얘기를 해주죠. 그죠? bless you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죠? 감기 걸리지 말라고 신의 축복이 내리기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동양적인 상상력은 조금은 다르게 훨씬 더 이게 뛰어난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F조 하고 있습니다. 윤희재 학생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님과 헤어진 후 날마다 구슬 같은 눈물 흘려요. 내가 이처럼 님을 생각하니 당신의 재채기는 언제나 비오듯 할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금 헤어진 상태네요. 그죠? 그래서 구슬 같은 눈물을 자기는 지금 흘리고 있고 내가 지금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아마 이제 재채기를 하는 거고 내 생각에는 당신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 재채기가 비오듯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죠?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아픔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걸 달래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자, 이거 우리 책에 한 편 더 있지 않나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게 한 편밖에 없었네요. 자, 이래서 여러분 보셨지만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명대 민가의 특징을 보자면은 현실 반영하는 작품이 없긴 없는 편이지만은 그나마 있는 게 보면은 역시 탐관오리에 관한 내용 그런 거였고요. 역시 이제 대부분은 남녀의 연정에 관련된 건데 이전 시대보다 훨씬 조금 솔직한 그런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 괴지야 수록된 이 민가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대를 마치겠습니다. 명대 마치고요. 이제 청대로 가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한 4주 정도, 4주 반 정도 청대 문학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 드린 것처럼 교과서가 이 4개로 나누어져서 올라가 있는데 제 생각에 아마 이거 2개가 조금 그 위치가 그러니까
소설이 아마 먼저 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책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재 순서대로 여러분들 그 페이지 살펴보면은 큰 무리 없이 어떤 순서대로 나가는지가 발견이 될 겁니다. 이 순서대로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역시 이제 시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청대 문학은 과연 청대가 1644년부터거든요. 1644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그러면은 이게 몇 년이니까 260 260년 좀 넘네요. 그죠? 300년은 안 되네요. 그죠? 300년은 안 되는 이 시기 동안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청대 문학의 개략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 청대에 넘어가기 전에 이 금하고 청의 어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약간 좀 재미있는 그런 지점도 조금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숙제 비슷한 거 F조 학생들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명사부터 18성 통지까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과연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제시를 안 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 건데 지금 시간이 조금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뭔지. 그리고 H조 학생들은 여기 보면은 우리 책에 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고중학이랑 도대체 뭔가 훈고를 하고 교감을 하고 전섭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행위입니까? 이 뭐예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 너무 시간 많이 끌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수보나 변이 찾아봐도 안 나올 가능성 많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이나 그런 것 아니면 구글 검색창을 통해서 빨리 한 1분 만에 안 나오면 포기하세요. 자, 이제 금나라하고 청나라 그리고 한국하고 관련성이 조금은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는지 한번 제가 짧게나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나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청나라는 이 청나라를 세운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이 만주족이죠, 여러분. 이 사람 만주족입니다. 그런데요, 만주족은 16세기, 17세기 이후에나 스스로를 만주족이라고 칭하고 그 이전에는 뭐라고 칭했습니까?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그래서요, 이 청나라를 세운 민족과 금나라를 세운 민족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관련성이 한족하고는 오히려 우리하고 더 연관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민족이니까요. 그죠? 한족 입장에서는 이민족이고 우리나라도 이민족이니까. 그죠? 사실 우리 민족도 기마민족의 한 지류가 나중에 한반도, 그러니까 만주에서부터 한반도 그 사이에 정착을 해서 형성된 민족이 바로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오히려 한족보다는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련성이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실제로도 그런 게 역사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요, 금사 아시죠? 금나라의 역사책. 거기에 보면은 금태조, 완안 아구다라고 하는데 아골타라고 읽는데 이게 이제 음차라서 그렇고 실제로는 아구다라고 해야지 더 가깝다고 합니다. 성은 완안씨예요. 이 사람 보면은요, 금나라의 공식적인 역사에 완안 아구다의 가계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신라 마지막 왕의 그 아들 중에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마이태자 아시죠? 마이태자는 끝까지 신라의 부흥을 해보려다가 잘 안 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 마이태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금나라 역사책에. 그런데 문제는 고려의 역사를 적은 고려사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교차 검증이 되면 거의 100%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좀 이건 이거를 아니 그냥 그 야사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사에 적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아니 뭐야 이거 금나라 통째로 한국어의 후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진족이요. 여러 가지 갈래로 있었는데 이 금태조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금사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사실이 맞다고 가정을 해봐요. 맞다고 가정을 했을지라도 이 집안은 어떤 여러 여진족 안에서 여러 그 부족 중에 한 부류에서도 최상위 계층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다른 여진족 여러 무리들의 어떤 그 정체성 내지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아예 이제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이제 잘 쳐줘봐도 이 사람들이 이 가게가 신라의 후손이다 정도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이 바로 한국어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태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청태조는 보면은 이 금사나 고려사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 한국어의 관련성이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이 청태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먼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한번 볼까요? 애신강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이신기오로라는 그 만주어의 음차어입니다. 이거를 가장 가까운 한자어로 표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애자하고 각자가 동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따로 생각을 해보고 남아있는 신자고 라자를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라가 되죠. 그래서 신라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에 신라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특수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자기 이름에 아무리 음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학자들은요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죠? 이 이름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작은 가지만은 약간은 그 정확한 어떤 사료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새는 이것을 유전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자료를 조금 이제 가져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중앙일보인데 2016년 12월 15일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잠깐 사라졌습니다. 청나라 황실이 신라의 후손인가? 최첨단 유전자 조사 결과를 검토를 했더니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제가 지금 방금 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르하치의 성에 아이신기호로 한자로 애신강난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지금 해봤더니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나왔다 가지고 한 5, 6년 전 이야기인데 네이처면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이지 않습니까? 중국 연구자들이 청황실 후예들에 대한 염색체 검사를 했더니 한국인하고 아주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염색체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청황실 후예하고 다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 결론은요. 아직도 모르겠다. 왜냐면요. 이거를 누가 연구했습니까? 중국 연구자들이 했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지금
동북공정, 서북공정 이후로 어떤 역사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래서 민족관을 다시 한번 구성해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새가요. 아주 중요한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예전에는 한족을 위주로 역사를 구성을 했지만 지금은 만주족이나 이런 중요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국의 어떤 예전에는 이민족인데 지금은 같은 어떤 혼연일치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중국 안에서의 그런 민족들도 뭔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차단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 연구자들이 이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조금 조작했을 가능성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우리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기로 가야 되겠어요. PPT 화면으로 다시 가서요.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 이 금태조, 이 사람은 사실 신라 사람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정사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반론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금태조가 워낙 자기가 출신이 한미하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제 뭔가 멀리 그 주위 사람들이 굳이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그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쪽에 그 연을 한번 대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딜인지를 찾다가 이제 신라, 이미 사라진 왕조, 금씨, 자기들이 이제 금태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뭔가 연관성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청태조를 봅시다. 이 사람하고요, 이 사람하고 사이에는 몇백 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나라 명나라만큼의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태조가 중심이 되는 이 만주족의 종족하고 금태조의 금나라의 종족은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중국 사람들의 DNA 검사는 이 청나라 황실 위주로 조사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금태조 계열은 조사가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금태조하고 신라하고의 관련성이 확실히 밝혀지려면은 금태조를 위주로 한 이 금황실의 어떤 직계 후손이나 아니면은 이분들의 어떤 무덤에 묻혀 있는 그 흔적으로부터 DNA를 조사해서 우리나라에 널려 있는 이제 신라 사람들의 후손이나 아니면은 신라 고분에 있는 그 흔적의 어떤 DNA하고 검토를 해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중국이 지금 국가 간의 어떤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립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하도록 허가해 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못할 가능성이 많은데, 혹시라도 중국에서 약간 뭔가 새로운 기조가 일어나든가 아니면은 그 중국의 중앙정부의 힘이 조금 약해졌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 지금은 연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껐다가 나중에 조금 이런 게 궁금한 사람들은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이민족인데 사실 우리나라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청대의 정책을 지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대하고는 달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한족을 조금 잘 해줬습니다. 예. 이전에 원대는요, 조금이 아니라 아주 좀, 그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민족을 분류할 때 뭔가 이제, 예, 생목인 그 밑에 한족을 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급 사회에서 한족이 거의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아니, 제일 밑에였나? 하여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계급의 위치가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청나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F조의 유병근 학생.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청나라는 네, 원대에 비해서 어떤 정책을 폈죠? 청나라 이전의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력으로 좀 무력 행사를 통해서 지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청나라는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좀 더 온건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문화 정책. 그러니까 무력보다는 뭔가 문화를 위주한 정책, 온건한 느낌으로 예, 그렇게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중요한 게 안지영 학생 보니까 어떤 것을 인정을 했어요. 네, 한족 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쵸. 이전에 원대 때는 어땠습니까? 이거 다 깡그리 무시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특히 이제 어디에서 이게 드러났습니까? 과거 제도를 그냥 다, 예, 과거 제도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청대에는 과거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 지금 보니까 또 어떤 것을 또 그대로 보존시켜 줍니까? 네, 한족들의 사회 관습과 종교 의식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관습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막 그냥 몽땅 예, 뭐 몽고풍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청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 관우묘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예, 종교의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죠? 예, 조금 예, 이거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원나라 때하고는.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엘리트들한테 조금 달랐던 일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문예성까지 학생까지 했고 C조의 박가은 학생부터는 안 했는데 박가은 학생 특히 이제 만주족 상류층도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한족과 같은 시와 문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상류층이라면은 한족하고 차별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족의 엘리트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사실상 만주족이 한족하고 똑같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만주족의 관점으로 보면 비극이라고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세기 이후로는 만주족이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그죠? 다 이제 그 만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청나라한테 나라를 뺏기니까 그죠. 이 한족 특히 이제 엘리트들 위주로 엄청나게 원한이 많았는데 불과 몇십 년 안 지나서 이런 게 사라져 버려요. 왜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그죠? 황제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대로 진행되었을 때 확실히 달라진 건 뭡니까? 예전에 금대 원대는 송나라에 비해서 사회 전체가 통째로 바뀌었어요. 이때는. 그런데 청대는 어떻다고요? 아주 최상류층의 엘리트 중에 일부만 그 만주족이 차지를 했고 그 나머지 통째로 명대의 것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숙제를 냈는데 어려울 겁니다. 이게 뭔지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F조 F조 잠깐만 이 학생들 다 했는데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요? 이민정 학생 여기 명사가 뭡니까?
제가 교과서로만 찾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명사 이거는 쉬운데 F조에 명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학생 있어요? 예, 오디오 켜고 얘기해 주세요. 예, 네, 명사 쉬운데 어떻습니까? 역사책입니다. 아, 네, 잘했죠. 예, 유병근 학생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대의 사, 여러분 한 조대가 끝나면은 그 조대에 대한 평가라는 역사 그 편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명사 편찬 작업이 청나라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폐문 운부. 자, 이게 무엇입니까? F조에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거는 네이버 사전 찾으면 나올 건데요, 아마. 운에 따라 분류한 어휘집입니다. 아, 네, 잘해줬습니다. 안재현 학생. 그래서 이 운부라고 했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폐문은 그러니까 문에 맞춰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중국 시 있잖아요. 오원절구, 뭐 칠원율시 이야기할 때 그때 보면은 운을 자꾸 맞추죠. 그래서요, 그 같은 운을 제공을 하는 같은 운에 속해 있는 단어가 뭔지를 제공을 하는 사전을 그 편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딱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더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대에 나왔던 중요한 어떤 그 문장에서 운을 적용한 문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 폐문음부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약간 큰 규모의 예, 그 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영감유함은 제가 할게요. 이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거고 어려울 건데 그냥 사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명사는 이제 늘 공부하다 보면 이건 여러분들 참고해야 될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은 폐문음부는 이제 저도 이제 자주 참고하는 자료이고요. 강의자전, 고금도서 이거는 계속 이제 참고를 하는 자료입니다. 그렇지만요, 영감유함은 저는 찾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나머지 자료에 비하면 약간 그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의자전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좀 쉬울 수 있는데 아무나 찾아보신 분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강의자전은 무엇이죠? 네. 중국 청나라 때 출판된 자전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강의제 때 나온 거겠죠. 그죠? 자전이니까 그 옥편 비슷한 거,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옥편은요, 간단한 이제 그 글자의 풀이만 있는데 자전이라는 거는 어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의 자전은 지금도 씁니다. 여러분 강의 자전 공문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역사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강의 자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금 도서 집성 이게 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있어요? 혹시 찾아보신 분? 한번 얘기해 봐 주실 수 있어요? 고금 도서 집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백과사전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백과사전. 네,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거는 보면 고금, 옛날과 지금의 도서를 총 집결해서 모아넣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런 겁니다. 이 사고전서는요, 진짜 다 모아 있어요. 있는 건 없는 거. 예전부터 나왔던 것 중 중요한 이거 훨씬 커요. 고금 도서 집성보다.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고금 도서 집성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요. 어떤 서적에 대한 뭐가 있냐면요. 그게 있어요. 간단한 설명. 예를 들어서 그 예. 이런 책이 있다고 합시다. 주역정의라는 책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책인지에 대해서 고금 도서 집성을 찾아보면은 간단하게 한 10줄에서 20줄 정도로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 사고전서는 무엇입니까?
그 책 텍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어떤 시대에 편찬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나라 때 편찬된 버전 또는 이제 송나라 때 편찬된 버전,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사고전서에.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고금도서 집성의 용도는 무엇이라고요? 어떤 특정한 책의 그 설명, 그 책이 대충 어떤 책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고금도서 집성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청해전 어려운데 이거 한번 찾아보신 분 있습니까? 예,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또 약간 특수한 분야를 공부하는 분만 대청회전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청회전은요, 이 대청나라의 회전, 그래서 그 어떤 격식, 그런 거 있죠. 궁중에서 지키는 예법,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사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전자가 들어갔으니까 사전류는 사전류인데 뭐다? 청나라의 어떤 그 예절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런 사전이다. 그리고 대청일 통지, 그리고 18성 통지. 이거 뭐냐? 예, 어렵죠. 지자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은 뭐냐면은 지도입니다. 지도. 예. 그래서요, 이거는요, 청나라 전체를 이야기한 거고, 이 18성은 그 중에 중요한 18개 성의 지도,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희제 때, 걸륭제 때. 이렇게 여러분 고금도서 집성만 해도 만권입니다. 이런 거요, 전부. 특히 이거, 예, 그냥 괴물 같은 책들입니다, 전부. 요새는 그래도 뭔가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해서 사고전서도 굉장히 간단한 어떤 버전으로 이 출판이 가능한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편찬하려면은 국가에서 나서야지, 개인이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수집하는 데만 해도 평생이 걸릴 자료거든요. 그야말로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몇 개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만큼 청대는 문화사업 면에서 봤을 때는 대규모,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히 강희제, 걸륜제 때 그랬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청대에는 문화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고증학. 청대하면 사실 고증학이에요. 고증학 하면은 이 훈고, 교감, 전석, 수보, 변의, 지빌 이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고증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증학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한번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이건 뭘까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증학, 청대하면 고증학이고요. 청대의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고증학인데 이 대표적인 학자는 또 황종희, 고연무, 왕부지 이 세 사람이에요.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고증학자들이죠. 그렇다면 과연 고증학은 무엇인가? 우리 책에서는 한 줄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속 없는 부실한 학문을 배격하고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는 데 쓰일 실용적인 실학을 우리가 이제 고증학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 추상적이에요. 실용적인 실학이다. 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학문인가?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H조에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네, H조의 훈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H조의 아무 학생이나 대답을 좀 해봐 주시겠어요? 네, 고문의 작구를 해석하는 학문. 네, 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훈고하고요, 나중에 전석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훈고는요, 이것도 뜻, 이것도 뜻. 그러니까 뭐냐면은 뜻을 다는 거예요. 뜻을 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글자가 있으면은 그죠? 거기에 요새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게 있다 싶으면은 그 뜻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훈고, 고증학입니다. 고증학 첫 번째, 훈고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감학 뭐 이런 말도 쓰는데 훈고학이라고 해서 고증학의 어떤 대명사처럼 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교감은 또 뭡니까? 예, H조의
어떤 학생이라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감은 뭡니까? 네, H조에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교감 잘 모르겠어요. 이거 쉬운데? 사실 이거 요새도 쓰는 말이에요.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하영 학생, 교감은 무슨 뜻입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이 감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교자. 그런데 이거 그 요새 책에도 뒤에 보면은 지은이, 그리고 엮으니, 번역하니, 교감자, 감수하는 사람, 감수. 그 감자거든요. 좀 힌트가 되었습니까? 교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선생들의 어떤 가르침을 해석해보는 아, 예, 약간 좀, 예, 조금 어려웠습니까? 뭐냐면요. 글자 대조. 뭐냐면요. 예전에는요, 필사본, 이런 거 많이 돌았거든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요. 그 필사본이, 필체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몇 번씩 손을 거치면 글자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이제 필사본이 앞에 선댓게 좀 사라지고 후대 필사본으로만 해야 된다면은 그걸로만 이제 정보를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은 어떤 그 글자가 조금 달라졌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한자 한자 세밀하게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교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고하고 다르죠. 이거는 뜻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라고요? 글자 대조. 예전부터 쭉 어떤 글자의 변천사를 보면서 어떤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런 겁니다. 교감. 아, 여러분 벌써 따분하고 지루하죠. 예, 이거 별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 예, 이런 거 하면 재미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석.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전자나 석자를 따로따로 찾아보면은 또 해석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H조에 이거 전석 찾아본 학생 있습니까? 있으면 대답해 주시겠어요? 전석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네. 전석 좀 어려웠습니까? 지금 보면 이하영 학생한테 제가 물었던 것 같고 이현지 학생 전석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서 잘 안 나왔습니까? 전자 따로 찾아봤습니까? 전자. 전자가 기록하다라는 의미고 예. 석자가 풀다, 설명하다 이런 해석하다 할 때 의미. 석자죠. 그러니까 네. 기록해서 풀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자 찾아보면 찌꺼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찌꺼기 전.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그 옛날 책들 보면은 본문이 있고 본문 사이에 잔잔하게 글씨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훈고 이렇게 뜻을 달기도 하는데요. 주석을 그런 식으로 달았습니다. 이 그거예요. 전석은 뭐냐면은 주석을 달아서 이 찌꺼기 비슷하게 그 본론이 아니고 본문이 아니고 마치 찌꺼기처럼 그냥 달린 것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부차적인 건데 그거를 달아서 어떤 해석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석을 달아서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전석. 그러니까 훈고하고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보. 이거 어려운데 수보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숫자 보자를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짐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H조에 이거 찾아본 학생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면 대충 짐작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보충 설명인가요? 보충 설명? 예. 네. 이 보자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숫자를 찾으면 뭐가 나오면 이게 수리하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충 설명은 보충 설명인데 보면은 글자가 한두 자 빠졌다든가, 예, 혹은 이제 그 챕터가 통째로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예, 채워 넣는 예,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고중학에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수보, 예, 이 숫자, 보자의 글자를 보니까 또 해석은 됐죠. 변이도 여러분 변이로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 또 이게 짐작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자, 그 H조 학생 빨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변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변이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네, 장하영 학생, 장우영 학생, 무엇입니까? 변이?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여러 고문의 판본이 있을 때 좀 잘못된 내용이나 잘못 기록된 것 중에 잘못된 것을 변별하는 게 아닐까 그냥 아, 네, 짐작해보았어요.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하다 할 때 이 변자예요. 예, 예, 아시겠죠? 위자는 진위의 여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서적이나 혹은 어떤 그 편이나 아니면은 어떤 글자나 어떤 자료가 진짜 가짜를 판별을 하는 그게 이제 이 고중학의 한 부류다. 그죠? 집일은 무엇입니까? 전승민 학생 집일 찾아봤습니까? 집자는 쉬울 건데 일자를 찾아보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집일은 무슨 뜻입니까? 예, H조 다른 학생이라도 얘기를 해도 됩니다. 집일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일자가 산일되다, 소실되다. 그러니까 집자는 뭡니까? 수집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전집 1권부터 30권까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3권이 빠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찾아서 그거를 보충해야 되니까 이게 수보하고도 비슷하죠. 예,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이 3권이 빠진 채로 전해졌을 때 이 3권의 내용 자체를 통째로 다 구비된 상태로 3권만, 그러니까 3권 자체로만 발견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3권의 내용이 뭔지를 짐작으로 해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3권에서 인용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만 다 모아서 3권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고중학은 뭐다? 꼼꼼하게 아주 짠짠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살펴봐야지 알 수 있는 정말로 쫀쫀한 학문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하다가 머리 다 빠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별로 돈도 안 벌립니다. 돈도 안 되고 이거 재미도 있는 사람만 있지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고중학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몇 년째 하다가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고중학인 겁니다. 이 참 비극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청대문학은 고중학이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청대문학의 경향은 결국은 이제 복고 그리고 수입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복고란 게 결국 뭐냐면은 고전문학의 어떤 총정리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작업이 청대문학에서 또 일어납니다. 명나라 때도 어떤 복고는 있었죠. 그런데 그 명나라 때 일어났던 복고를 포함을 해서 총정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청대문학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문학을 다시 검토하고 뭐 의작을 하고 이랬거든요. A조의 끝에서 하니까 김민정 학생.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산문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또 하고 그랬다고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까?
고문이랑 변렴은 모두 논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산문에 대해서 막 이제 검토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요, 이 명대 때는 고문만 했잖아요, 고문. 왜냐면은 복고니까. 그죠? 그런데 청대 들어가면은 그 복고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변려문까지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 고문하고 도대체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옛날 거다. 우리는 옛날 거를 다 논의를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고의 어떤 그 범위가 명나라 때는 지극히 좁았다. 그런데 청나라 때는 어떻다고요? 복고의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의작이라고 할 때 이 의자는요. 흉내낼 의자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명나라 때 우리 전우칠자 할 때 흉내내서 하는 거 의고 이런 이야기 했죠. 그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내서 옛날 거를 조금 흉내내서 했던 명초의 어떤 기풍이 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한 번 다 보는 거니까 학문적인 어떤 특성에서 보면은 정말로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단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김미래 학생 어떤 점에서 이게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예, 김미래 학생 어떤 단점이 있었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은 저기 김다은 학생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새로운 생명력과 창의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고중학은.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이제 빽빽하게 검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창의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상상력의 여지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청대문학은 복고뿐만 아니라 나머지 하나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수입. 어디서 수입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서양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중국 신문학의 창작 시대가 이때부터 전개가 됩니다. 우리 이제 학기 말 되면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예. 서양 문학 이론의 도입으로 어떤 부분들이 펼쳐지는지 살펴보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한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중국 신문학의 창작 활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야말로 이제 창작 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어떤 비평 면에서 뭔가 서양 문학 이론 도입이 큰 영향을 줍니다. 우선 A조의 김나은 학생이 창작 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이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 거죠? 이론에서 온갖 방법과 방향이 다 동원되게 하였습니다. 아, 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창작을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문학 이론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해야 될 때 갖고 있는 모든 방법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을 다 동원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로는 서양 문학 이론의 도입은 약간만 영향을 미쳤어요. 이거는 고증학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모든 것을 다 청나라 때는 한번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방법과 방향이 다 동원되는데 90%는 전부 옛날 거예요. 10%는 뭐라고요? 서양의 어떤 이런 것도 도입이 되어서 모든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청대 들어가면. 아시겠죠? 그런 뿐만 아니라 비평에서는 또 고무적인 그러니까 좀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었던 거죠? 김나연 학생 대답해 주시겠어요? 청대 문학 활동에 의해 중국 고전 문학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방법과 방향이 다 동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문학에 대한 평가를 하자고 할 때 편향된 어떤 방법이나 방향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문학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평면에서는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 중국 고전문학에 대해서 냉철하고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고와 수입의 키워드 2개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민간 연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애 이거 뭐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연극을 이제 그 예술적인 어떤 부분이라는 뜻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연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극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모자란 부분도 연애라는 큰 범위 안에 포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청대에는요, 특히 화부하고 아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부하고 아부의 글자를 보세요. 화자. 뭔가 이게 화려할 화자는 아니지만은 화려하다는 느낌은 들어가죠. 꽂히니까. 민간에서 선호했습니다. 이 아부의 아자는 뭡니까? 우아하다. 여러분, 우아한 건 어디에서 추구를 했어요? 주로 상류층에서 했어요. 엘리트 계층에서 선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비조에 김희정 학생 처음에 들어오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야기 됩니까? 어때요? 김희정 학생 들어와졌습니까? 네. 아,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특히 이제 화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유행을 했는데요. 이게 좀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이 조금 그 상류층 입장에서는 조금 피하게 되는 부분이었을까요? 저속한 경향이 상류층 입장에서는 예, 피하게 그쵸. 되는 경향.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상류계층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저속한 경향, 이게 이제 우아하다 할 때 이 아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방의 노래가락을 잘 살려가지고 이 지방이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연극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화부인 거예요. 그죠? 이 화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 노래가락을 살려서 했기 때문에 뭔가 그 관중한테 관객들하고 호응하는 면에서는 크게 홍도가 좋았겠지만은 조금은, 왜냐하면 이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만 유행하는 어떤 그 특정한 용어 혹은 이제 특정한 행위 이런 것들을 담아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은 상류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좀 너무 상스럽지 않은가? 이런 느낌 들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화부는 이렇게 민간에서만 유행했습니까? 김혜오름 학생 어떻습니까? 이 화부가 민간에서만 유행했습니까? 상류 계층에서도 유행하긴 했습니다. 그죠? 상류 계층에서도 사실은 좀 유행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아부하고 화부 중에 어떤 게 더 재밌었을까요? 실제로는요, 둘 다 재밌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특히 이제 아부는 뭔가 상류층의 그 문사, 그러니까 좀 화려한 그 생활을 반영을 하는 화려한 언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류층에서 선호가 되었겠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그냥 상류계층 중에서도 약간 좀 그런 거를 선호하지 않고 인간의 본연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당연히 이 지방이 화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계층에서도 일정 정도는 유행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요, 18학번 김준성 학생, 아부를 보자면 이게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그 연극을 구성을 했습니까? 공곡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쵸?
우리 이전에 공곡 계속 했죠. 곤산강 그거잖아요. 공곡. 그죠? 그러니까 이 화부는 보면은 뭐 여러 지방 노래가 따로따로 이렇게 다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부는 어떻다고요? 아, 이 상류층 특수한 계층 하에서만 유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공곡 이야기할 때 이게 북경 지방으로 이게 와서 대성공을 거두고 공곡이 천하를 통일하는, 그러니까 상류층에서는 이 공곡이 계속 유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딱 봐도 아시겠지만 아부는 공곡 하나예요. 그런데 화부는 어떻습니까? 아주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소모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류계층 사이에서도 아부뿐만 아니라 화부도 성행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민간 연애, 특히 이제 화부가 민간 연애의 주도적 장르로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국은 연극의 나라라고 이제 말이 될 정도로 연극이 성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중국 연극은, 중국에서 이제 연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한자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간체자 같은 경우만 해도 20세기 초 이후에 나오는데 간체자만 해도 그래도 많잖아요. 실제로 간체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려면은 꽤 시간이 걸리고 여력이 없는 평민 이하의 계층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힘들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간체자가 없었던 번체자만 있었던 그런 19세기 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떤 글자가 평민 이하 계층에서 제대로 이제 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평민 이하에서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문자로 되어 있는 문헌 문학에 참가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연극은 어떻다고요? 글자를 몰라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극의 성행과 함께 문학이라는 이런 장르가 대중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명나라 때도 지금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면은 소설 같은 거 이게 이제 계속 그 영국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구비로, 그러니까 이야기꾼들이 계속 소설적인 어떤 장르를 자기들이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대본을 만들어서 저작거리에서 계속 유통을 시키죠. 그게 바로 문학의 대중화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문학의 대중화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 연극이 나와야 되고,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 강창문화, 예, 설서인,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설서인, 설화인, 그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꾼들, 예, 이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청나라 때는 민간 연애가 이렇게 크게 유행을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예, 청대 시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대는요, 이게 참 그래요. 예, 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전에 명대 때도 좀 우리가 파가 나왔었죠. 이 파, 예, 전칠자, 후칠자, 뭐 이런 게 나왔다. 나중에 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왔던 것 같은데. 동성파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경암파, 공릉파, 동성파는요, 지금 이제 청나라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무슨 파가 청나라 동성파에 영향을 줬다.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복습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명나라 때 유명한 파 중에 하나가 경암파, 공릉파. 지금 우리는 조금 있다가 종당파, 종송파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어떤 보면은 특히 이제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경암파를 경멸하고 아니다. 우리는 공암파가 중요하다. 그 공암파적인 가치를 설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크게는 종당파, 종송파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종당파, 종송파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종, 숭상하다, 당나라. 송자는 송나라, 그쵸? 당나라 때의 어떤 문학적인 현상을 숭상하는 그런 파벌과
송나라를 좀 높게 치는 그런 파벌. 쉽게 이야기하면은 당시가 최고다 하는 파벌과 송시가 최고다 하는 파벌이 나누어져서 우리가 구속할 수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선 종당파 한번 볼까요? D조의 성수연 학생. 종당파는 또 보면은 뭐 4개 이상으로 파가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파가 무엇입니까? 신운파입니다. 신운파죠. 우리 책에 신운파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예, 이런 거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신운을 우리 책에서 찾으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신운에 대해서 어떤 이 작가가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않아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요, 신운이 무슨 뜻일까요? 신령 신자에 이거는 운치 있다 할 때 그 운자. 그래서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신비한 느낌이 나면서도 뭐 분위기가 약간 멋있게 흘러가는 느낌. 종잡을 수 없죠, 여러분. 대충 그런 겁니다, 신운이. 뭔가 이거는요, 정확한 정의가 곤란해요, 신운은. 그래서 사람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거는요, 묘한 어떤 분위기, 묘한 분위기, 뻔하지 않고 묘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것. 우리 명나라 때 신운을 주장했던 게 좀 있어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지금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 복능파, 경안파, 거기 어디 가면 나올 것 같은데 힌트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종법. 종법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게? D조의 배수연 학생, 혹시 종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종법.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조직 규정 같은 거.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조직의 규정 같은 거인가요? 어디에 교정?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잘 안 들리는데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끝에 교정만 알아들었고 앞에 말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네,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종자는 역시 이 추종하다 그거고, 법자는 뭡니까? 법도.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특정한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거죠. 채팅창에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되어서 배수연 학생이 말을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좀 알아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법을 따라서 굳이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두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격조. 또 어려운 말 나왔는데 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파입니다. 신운파 있었고 종법파가 있었고 격조파가 있었다. 기리파도 기리파는 오늘은 우리가 이거 안 나갈 거예요. 목요일 날 기리파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격조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방세현 학생. 작가 자신의 품격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품격. 품격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격조는 뭐냐면요, 격식을 많이 따지는 거.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를 많이 따지는 겁니다. 이게요, 격조파가 신운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 종법하고는 이 격조는 조금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종법도 어떤 형식적인 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꾸준히 따르는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파벌이거든요. 신운은 내용상 어떤 특이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거, 그거를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격조는 뭐냐면은 이 종법하고 비슷하게 어떤 특정한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자가 나왔으니까 운율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그 운율의 특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격조인 거예요. 격조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예, 박준환 학생. 길이는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이 길이는 무슨 뜻이죠?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치를 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러분, 이 길이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요, 뒤에 나오는 게 초당파도 있었고, 상당파도 있었고, 중당파도 있었고, 만당파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건 이제 시기별로 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왠지 들지 않습니까? 길이파를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길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이 길이를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초당을 중요시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당은 많았겠죠. 이게 이제 중당에 두보가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나왔던 200. 그리고 두보는 사실 여기 걸쳐 있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중당에 두보하고 비슷한 풍경을 여러 시인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경향의 시인들입니다.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중당하고 만당이 걸쳐 있어요. 그리고 이하의 경향은 사실상 만당에 가깝죠. 만당을 대표하는 시인은 역시 이상은. 그래서 보면은 뭔가 이제 낭만적인 느낌으로 구사를 했고 중당은 현실적인 느낌으로 시를 썼고 만당으로 가면 다시 유미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당을 제외한 성당, 중당, 만당의 구별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종당파예요. 종성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로 종성파들이 반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 주로 반대를 했습니까? 박예지 학생. 네. 저속한 것과 음란한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네, 그쵸. 이 사람들은요, 송나라 때가 성리학이잖아요. 성리학과 어떤 속된 것하고는 음란한 것과는 이 서로 너무나 극과 극에 서 있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종송파는 당연히 이제 이 저속한 것, 음란한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 종송파에 속한 지금 여러분 다른 분들은 오디오 제거해 주세요. 예, 다른 학생들은 오디오 제거해 주세요. 지금 계속 다른 마이크 끄고 있는데. 외국 음식? 뭐 먹을 거야? 김희경 학생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끊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송파에 보면은 그 여러 파들이 나오는데 소식파 누군지 아시겠죠? 이 소동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D조의 박수민 학생 복습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황정견파 또 있어요. 황정견은 누구입니까? 대충 기억이 나십니까? 황정견하고 관계된 시파가 있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강서시파입니다. 그죠. 황정견은 소식의 제자였는데 스스로 이제 시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키웠던 제자들 위주로 시파가 커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강서시파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청대에 와서도 이 강서시파를 추종하는 황정견파가 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종송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들 이 사람들은 어느 유파입니까? 박수민 학생. 박수민 학생 한번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었죠? 유규입니다. 유규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거 시험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시험에서 이거 굉장히 길게 쓰는 거기에 유규가 꼭 들어가야지 호방파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계속 당부를 드렸죠. 그만큼 유규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 얘기를 할 때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계속 앞뒤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민 학생도 지금 얘기를 잘 해줬지만은 뭔가 애국적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책에서는 저도 이제 이게 호방하고 관련 호방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했나? 근데 어쨌든 보면은 뭔가 그 우국에 대한 열띤 어조로
그 자기의 시를 전개를 한 부분이죠. 유기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유기파가 어떤 식으로 글 쓰는 것을, 시 쓰는 것을 중요시했는지에 대한 느낌이 여러분도 좀 드시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종당파하고 종송파 이야기가 다 되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초당에 대해서 청대 초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청초의 청대 초기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겸익 나오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공안파하고 사실상 거의 똑같은 사람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정경립, 오이엄요. 예습도 조금 해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교수님, 네, 그 아까 고증학 설명하실 때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거기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여기죠. 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교감의 한자랑 PPT 한자랑 다른 것 같아서 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급하게 준비하는 어떤 글자가 달라요? 그 교감의 감이요. 감자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고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교정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해주세요. 교수님, 네. 그 수보의 숫자도 교재랑 다른데 그래요? 예. 수보의 숫자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두 자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감자하고 숫자가.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예, 숫자가 그러고 보니까 다르네요. 그죠? 예. 이 감자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